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싱가포르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만과 남중국 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헌 미국방 장관 대행 역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남중국 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 이어 내일 서울에서 다시 만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해 군사협력으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핫클릭.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내비쳤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26일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만약 미국의 마지노선이 중국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 충돌의 강도는 통상 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과 섬 확장 공사를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지목했다. 이 사설은 미국 해군 해상 초계기가 지난 20일 중국 측에 거듭된 경고에도 분쟁 해역 상공에서 감시 정찰 활동을 벌인 이후에 나왔다. 중국은 올해 국방백서를 통해 육해 공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군은 백서에서 해상 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중국의 섬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부 역의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상, 상공에서 저공 정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은 이들 인공섬을 군사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분쟁 당사국인 동남아 각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대중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앞으로도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015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 해에 인공섬 7개를 건설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을 대놓고 지지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서자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탄핵 국면이 시작됐다. 한민구 장관은 당시 야권의 극렬한 반대에도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를 밀어붙임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미 특사로 파견한 이래 진행된 신해치슨 라인 안보 구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신해치슨 라인은 한국의 북핵 폐기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와 개성공단 폐쇄가 이 구상의 핵심이었다. 에치슨 라인과 한미동맹 결성. 강대국이 중소국의 경제와 국방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중소국이 강대국의 패권에 공조하는 게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구조화한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흔히 국내 정치를 생물에 비유한다.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정치 역시 생물이다. 동맹도 변화한다. 시대가 바뀌면 강대국과 중소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동맹 조정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재편성하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동맹 실패, 동맹 결성, 동맹 조정의 역사로 집약된다. 조선은 청의 보호를 믿다가 일본에 강점당했다. 치열한 동맹 경쟁이 본질인 근대국가 국제체제에서 동맹의 대상국이 되려면 최소한의 경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의 경제와 국방은 구한말 완전히 붕괴했다. 반면 일본은 서구와의 현격한 국력 차이에도 서양의 동맹국이 됐다. 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막고자 동맹국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서양의 동맹국이 됐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 조선의 지도층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국제사회와 전승국에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조선은 해방됐으나 한반도는 분단됐다. 1947년 3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는 국가를 지원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내놓으면서 냉전이 표면화했으며 대소봉쇄 정책도 공식화했다. 유엔은 38선 이남의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 소점령군의 조기 철수를 권유했다. 소련군이 군사고문단 3,000명을 잔류시킨 후 북한에서 먼저 철수했다. 미국도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긴 후 미군을 철수시킨 후 유엔의 한반도 문제를 이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3월 미국에 군병력 40만, 공군기 100대, 함정 50척에 달하는 규모로 국군 전력을 증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군이 정규군과 중장비를 보유할 경우 북침할 수 있다고 우려한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국군의 규모를 8개 사단, 9만 5천 명으로 제한했다. 미국 국무장관인 에치스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자 안류 산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 천명했다.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 그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공산화한 후 일본을 이용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 후 미국과 수교에는 성공했으나 워싱턴이 일본을 중시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이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 수요 통상 조약을 맺으며 수교했으나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 탓에 미국과의 동맹 결성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승만은 대소봉쇄의 전병임을 자처하면서 유엔 및 국제사회와 미국의 도움으로 6.25 전쟁을 이겨냈다. 미국의 원조는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의 밑거름이 됐다.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 등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군사동맹이다. 이승만은 미국이 10개 국군 사단 무장안을 수용하자 휴전에도 동의했다. 구한말명성 황후가 일본 낭인에게 살해됐을 때 조선의 군대는 8천여 명이었다. 냉전 시대의 한미동맹은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 수교, 베트남전 파병, 한미연합사 창설을 통해 조정되면서 발전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1960년대 미국은 한국의 군사정권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했다. 이로써 미국 주도하에 1951년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위한 조약교섭은 14년의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부터 1973년 철군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32만여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한국은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담은 브라운 각서에 따른 한국 지원과 베트남전 특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그에 따른 1970년대의 주한 미군 철수 논의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의 최대 안보 위기였다. 박정희는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고 미군의 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방어작전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논의에 핵무장 시도로 대응한 박정희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한반도 전구작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맹 조정에 성공했다. 탈냉전 시대의 한미동맹 조정. 중국 개혁, 개방은 1978년 덩샤오핑의 실사구시 정신과 사상 해방에 의해 시작됐다. 덩샤오핑은 공산당 노선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로 바꿨다. 이후 도광양해를 거쳐 화평골기 노선이 확립됐다. 중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와 미국과의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다. 과거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킬 때 중동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통제한 바 있다. 중국의 안보 전략은 미국과의 필연적 이해 충돌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중의 경제 충돌은 예고된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한전쟁, 전면전에서 승리하고자 해공군 현대화, 원거리 공중 및 해상 타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해왔다. 특히 대만의 독립을 불허하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무력 사용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장한다고 봤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적 조치이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미중 간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이유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병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왜곡된 대북 위협 평가를 바로잡고자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제외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게 했다. 노무현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노무현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 조정 요구의 핵심인 대테러전 참여를 결심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결단했다. 게다가 용산기지 평택이전과 제주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평택은 청일전쟁 당시 청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인 곳이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화순항과 군공항을 건설한 것은 제주도가 일본 공군 및 대군이 상하이를 거쳐 중국 내륙을 침공하는 데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평택, 제주기지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핵심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다. 클린턴은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에 국가안보 전략을 구상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전후 동아시아를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 또한 중국을 잠재적 정치, 군사 도전 국가로 인식했으며 북한은 다루기 힘든 국가로 분류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핵정책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래식 무기로 무력화가 불가능한 지하터널 등의 전략목표 1,400여 개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 중국, 대만 간군사 충돌, 북한의 무력 남침을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3대 핵무기 체계에 미사일 방어와 저위력 핵무기를 추가했다. 특히 신뢰할 만한 핵탄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2007에서 2010년 기존 소형 수소폭 탄두의 수명을 30년 연장하는 등의 소형 핵무기 개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이렇듯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로 이어져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에 참석한 배경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지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에 안보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의 과보다 공이 더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향후 100년간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를 가진 덩샤오핑의 도광영회 노선에서 이탈해버린 후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들었다. 시진핑은 2008에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한 성과에 고무된 후 야심 가득한 대외 관계 및 안보 전략을 구상했다.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를 수립하고 유라시아 허브로 부상한다는 1대1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유럽과 중동으로 팽창하려는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MD를 와해시키고자 했다.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중립을 유도하고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한국 가입, 한중 FTA 체결 등의 한중 협력을 강화했고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응했다.